보라순모 김진초 단편소설. 순무를 심는다. 보라에서 연분홍을 거쳐 하얀 꼬리로 맺어지는 원추형이다. 원추형 팽이가 서서히 돌기 시작한다. 현기증에 떠밀려 내가 점점 희미해진다. 이제 그만 나를 뱉어내고 싶다. 아니, 차라리 나를 분실하고 싶다. 지금 내가 심는 순무가 보라에서 시작해 흰색으로 옅어진 건지 흰색에서 보라로 짙어진 건지 알 수 없다. 그저 떠밀려온 밥상에서 만났을 뿐이다. 색시, 이거 먹어봤수? 순무짠지인데. 여인이 내 앞으로 김치 그릇을 밀어주며 말했다. 순무?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먹은 기억은 없다. 나박나박 썬 보라색 무와 연한 무청을 함께 버무린 김치엔 빨간 국물이 자박했다. 분명 김치 같은데 짠지라니? 고개를 갸웃거리며 한 점 집자 남자가 여인에게 슬그머니 핀잔을 주었다. 엄마, 짠지가 아니라 김치라니까요. 여인에게 모든 김치는 하나같이 짠지였다. 아들이 아무리 고치라 해도 이상하게 고집을 부리며 우긴다는 거였다. 물을 통째로 소금에 짜게 절인 김치를 짠지라 하니 김치에 짠지가 속하는 셈인데 여인은 모든 김치를 무짠지, 배추짠지, 갓짠지, 파짠지, 총각무짠지, 얼갈이짠지식으로 아예 김치란 단어를 삭제해버렸다. 여인은 자신의 어머니에게서 짠지를 배웠다고 한다. 여인의 어머니는 6.25 때 황해도에서 단신 올람했다. 남편이 인민군에 끌려나가자 지주인 시댁에서 뱃속의 아이라도 지키라며 등을 떠밀었던 것이다. 피랑길 한겨울밤에 여인의 어머니는 굴뚝을 껴안고 몸을 풀었다. 갑자기 상기가 와 이 집 저 집 헛간을 기웃대다 어느 집 뒷곁에서 따뜻한 굴뚝을 껴안고 출산했던 것이다. 여인의 어머니는 여인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해 시름시름 앓다 목숨을 놓았다. 보육원에 맡겨진 여인은 짠지에 집착했다. 매 끼마다 상에 오르는 짠지가 있어 다행이었다. 여인에게 어머니는 짠지였다. 어머니가 입에 달고 살던 황해도식 김치 이름 짠지를 발음할 때마다 어머니와 함께하는 느낌이었다. 김치를 김치라 하면 어머니가 달아나고 짠지라 하면 다가왔다는 것이다. 너 바보냐? 이게 김치지 어떻게 짠지야? 다른 원생들이 놀려도 여인은 전혀 노엽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이 불쌍하게 여겨졌다. 짠지를 모르는 그들에겐 꺼내볼 어머니가 없을 테니까. 여인에겐 짠지뿐 아니라 굴뚝도 있었다. 집집마다 몇 개씩 지붕에 기대어 있는 굴뚝. 굴뚝의 온기에 기대어 자신을 낳은 어머니. 아침 저녁 굴뚝에서 피어오른 연기를 따라가다 보면 희미하게 하늘에 떠있는 어머니 얼굴. 여인은 하루에도 몇 번씩 어머니를 만나는 즐거움에 기대어 살았다. 몇 해 전 여인은 낡은 농가를 리모델링하면서 주방을 입식으로 고치고 기름 보일러도 깔았다고 한다. 하지만 안방만은 따로 구두를 놓고 바깥에 재래식 아궁이를 들였다. 당연히 우뚝 솟은 굴뚝도 세웠다. 여름에도 해질 무렵이면 아궁이 한가득 젖은 낙엽을 밀어넣고 부를 때 굴뚝을 덮이고
굴뚝이 뱉어내는 연기를 눈으로 좇으며 그리운 어머니를 만난다는 여인이 부러웠다. 차가운 엄마를 둔 나로서는 여인의 정서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도 했다. 어머니 모습 기억나세요? 내 물음에 여인이 쓸쓸한 시선을 창밖으로 던졌다. 쏴, 낙엽 쓸리는 소리가 들렸다. 방음 방풍이 잘 되는 페어글라스로 된 문이니 귀가 아니라 눈이 들은 소리이리라. 여인도 남자도 나도 약속이나 한 듯 한쪽으로 구르는 후박나무 잎의 군무를 한동안 바라보았다. 기억나긴. 연기나 구름을 보며 어머니의 젖빛 부드러움을 느끼는 게 고작이지. 여인의 말에 가슴이 서늘해졌다. 나는 왜 젖빛 부드러움을 모를까? 무용 선생이던 엄마는 가슴이 망가진다며 분유로 나를 키웠다. 모유는커녕 가슴조차 만지지 못하게 하던 엄마였다. 냉정한 엄마는 내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나 역시 엄마에게 아무것도 보고할 까닭이 없었다. 아무 문제 없는 게 문제인 모녀였다. 문제가 있어야 답이 나오는데 문제가 없으니 답도 없었다. 엄마와 나는 제각각 독립된 인격체로 살았다. 하지만 딸과 나는 다르다. 모유로 키운 딸아이는 지금도 귀에만 대면 내 가슴을 탐한다. 어미 가슴을 만지작대며 시시콜콜 일과를 보고한다. 그러다가 의견 충돌이 생기면 뽀르르 제 방으로 달아나 문을 걸어 잠근다. 어쩌면 내 딸은 젖빛 부드러움을 앓는지도 모르겠다. 머지않아 굴뚝이 그리운 시절, 몸을 웅크리는 계절이 닥치리라. 하지만 세상의 굴뚝은 거짓말처럼 자취를 감춰버렸고 사람들은 굴뚝의 추억마저 잊어버렸다. 굴뚝은 불의 찌꺼기, 기체가 나가는 문이다. 사람들은 불의 재료가 들어오는 아궁이도 찌꺼기가 나가는 굴뚝도 없는 세상에서 한겨울에도 반팔을 입고 산다. 불의 지도는 모른 채 혜택만 누린다. 문제도 답도 없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궁금해하지 않고 불만도 없이 산다. 얼마 전 남자가 우리 가게에 난로를 들여왔을 때 나는 팔짱을 끼고 구경만 했다. 늘 말없이 앉아 차만 한 잔 마시고 가던 남자가 머슴을 자처하며 존재를 어필하나 싶어 꺼림칙했던 것이다. 쾌적한 온풍기가 있는데 번잡스러운 재래식 난로를 설치해 준다며 유난을 떠는 게 귀찮기만 했다. 그때는 그게 불의 지도인 줄도 몰랐다. 남자가 트럭에 싣고 온 것은 원통형의 대형 무쇠난로였다. 남자는 가게 한가운데 있는 테이블을 밀어내더니 뚝딱뚝딱 금세 난로를 설치했다. 굴뚝은 어디로 뽑을까요? 얄미울 정도로 반짝이는 알루미늄 연통을 가리키며 남자가 물었다. 팔짱을 끼고 타인처럼 구경하던 나는 어느 순간 녹에 끌려 들어갔다. 붉은 녹을 뱉어내는 무쇠 난로를 보며 난로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될 녹의 분해 작업을 생각했다. 남자가 탁탁 손을 털자 하얀 실장갑에 묻어있던 붉은 녹이 풀풀 날렸다. 순간 쇠를 먹은 녹이 공중에서 고물고물 움직였다. 녹은 벌레다. 벌레는 매개체다. 매개체는 죄책감을 가려주는 커튼이다. 들불에서 나는 보았다. 매개체가 커튼이
절실한 상황을. 오래전에 읽은 일본 소설로 태평양 전쟁 말기 폐결핵에 걸린 필리핀의 어떤 섬에 버려진 한 병사의 이야기다. 길동무이던 나고병이 죽자 환부에 새까맣게 달라붙은 파리와 비를 타고 온 산 거머리가 자리다툼을 벌인다. 굶주림에 미친 주인공은 거머리를 떼어내 터질 듯 부풀어 오른 환영 동물의 몸통을 비틀어 피를 빨아먹는다. 친구의 피도 다른 생물의 몸을 경유하면 죄의식이 사라진다는 논리다. 이때 거머리는 순전히 도구이면서 매개체다. 커튼이다. 생존 본능만 남았을 때 개념은 무의미하다. 다만 커튼이 필요할 뿐이다. 그렇다면 저 낡은 난로의 녹은 누구의 양식이며 누구의 커튼일까? 피를 왜 뽑아요? 남자가 내게 다가와 어깨를 툭툭 쳤다. 왜 그래요? 서서 꿈꿔요? 연통 어디로 뽑냐고요? 이왕 복고풍으로 설치한 난로이니 난로 있음이 표시나는 게 좋을성 싶었다. 결과적으로 길게 뽑아주세요. 남자는 겨우내 쓸 장작을 넉넉히 쟁여주면서 곁들여 고구마까지 두어 감아 떨어뜨려 놓고 갔다. 가을비가 추적되는 날 시험 삼아 장작을 넣고 난로에 불을 지피자 손님들의 구도가 달라졌다. 온풍기는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는데 구식 난로는 사람들을 모아들였다. 난로가로 옹기종기 모여든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난로에 손을 쬐거나 연통을 쓰다듬었다. 구식난로 하나가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내겠구나 싶자 은근히 겨울이 기다려졌다. 길가로 뽑아낸 T자형 연통이 모락모락 피워내는 연기. 연기는 추억이다. 나무 타는 매캐한 냄새는 최음제다. 안개보다 흔하던 연기를 까마득히 잊은 사람들은 난로 위에서 노랗게 익어가는 군고구마와 함께 깊어가는 겨울밤 수다를 굽는다. 향수를 굽는다. 내키는 대로 술을 가져다 마시고 되는 대로 술값을 낸다. 지금도 누군가 내 가게에서 차든 술이든 마시고 있을 게다. 나는 주인 없는 가게의 주인이다. 24시간 개방된 셀프 무인 카페. 냉장고에 종류별로 술을 채우고 마른 안주는 접시에 담아 차곡차곡 쌓아놓는다. 차도 종류별로 준비해 커피포트 옆에 보기 좋게 정리해둔다. 손님은 주인이 있거나 말거나 벽에 붙여놓은 가격표를 보고 벙어리 돈통에 돈을 넣거나 카드를 긁으면 된다. 카드 결제 방법도 자세하게 써서 붙여놓았다. 처음부터 무인 카페는 아니었다. 작년에 딸이 신종플루로 입원을 했다. 사람을 쓰자니 가랑이가 찢어지고 문을 닫자니 단골에게 미안해 시험삼아 그리해 보았다. 손님들이 생각보다 재미있어 했다. 도둑을 맞는 일도 없었다. 내친 김에 24시간 개방하기로 했다. 항상 열려있는 카페라 언제 누가 들어올지 모르니 사방에 감시의 눈이 있는 거나 다름없었다. 많이 마시고 적게 계산하는 등의 소소한 사고는 나도 확인할 길이 없다.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지구대에서 순찰 돌 때마다 우리 가게를 살피기에 차는 무료로 드릴 테니 화장실도 이용하고 쉬었다 가라 했다. 가게는 어느새 동네 사랑방이 되었다. 부부 싸움하고 뛰쳐나온 사람들은 무조건 우리 가게로 와
한숨 돌린 뒤 가거나 아내나 남편이 찾아와 손을 잡고 갔다. 큰 돈은 못 벌어도 딸과 함께 살기엔 부족하지 않았다. 가게에 매달릴 필요가 없으니 몸도 마음도 여유로웠다. 딸이 선물한 자유였다. 딸의 투병이 준 개방, 개방이 준 보너스를 여럿이 함께 누리는 만족스러운 나날이었다. 나의 잠잠한 세상에 파문을 던지며 남자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홀어머니와 농사를 짓고 산다는 남자는 호적이 깨끗한 총각이다. 남자가 처음 우리 가게에 들어설 때 나는 청소를 하고 있었다. 진한 커피 한 잔 부탁합니다. 아침 햇살을 등 뒤로 받은 남자의 실루엣은 투박했다. 나는 빗자루를 놓고 벽에 붙인 안내문을 가리켰다. 손님, 여긴 셀프인데요. 인색하게 그러지 말고 한 잔 부탁합시다. 집에서 셀프인 것도 서러운데 나와서는 서비스 좀 받읍시다. 두 번째 보았을 때 남자가 난데없이 시비를 걸었다. 고상한 건지 거만한 건지 모르지만 거참 장사 희한하게 하시네. 여긴 주인이 왕이요? 서너 번 이곳을 찾았지만 번번이 내가 부재 중이라 허탕을 쳤다는 얘기였다. 이 동네 분이 아니신 모양이네요. 장장 2시간이나 걸려왔소이다. 그 후 남자는 사흘이 멀다 하고 찾아왔다. 멀리서 오는 손님이라 웬만하면 가게에 나가 맞았다. 남자는 트럭에 농산물을 싣고 와 시장에 넘긴 뒤 차를 한 잔 마시고 갔다. 남자에게서 무공의 매력이 느껴졌지만 의도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 남자는 묵묵히 앉아 차만 한 잔 마시고 갔다. 반년이 지날 즈음 더 이상한 괜한 기대로 시간 낭비하게 하면 죄받을 것 같아 일부러 아이를 데리고 나갔다. 아이가 있다니 다행입니다. 남자의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었다. 포기하라고 아이를 데리고 나갔는데 아이의 존재를 안 뒤 남자는 더 부지런히 드나들었다. 차 한 잔을 앞에 놓고 시름에 잠긴 얼굴로 풍경처럼 앉아있다. 다 식은 차를 단숨에 들이켜고 나가는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었다. 호르몬이의 외아들이라는 남자의 꿍꿍이 속을 도무지 알 수 없었다. 포지션을 찾지 못한 나는 엉거주춤한 자세로 벌 아닌 벌을 섰다. 아이가 짐이 되는 것도 내가 당당하지 못한 것도 싫었다. 남자가 빠져주면 만사 형통인데 단호하게 그를 밀어내지도 못했다. 어쩌면 무인 카페로 인해 생존에 대한 위기감이 사라지면서 그 자리에 들어선 개념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근심이 빠져나간 자리에 슬그머니 들어선 욕심 혹은 욕망. 남자가 밥상머리에서 나를 보며 웃는다. 검게 근 각진 얼굴, 짙은 눈썹, 부리부리한 눈, 투박한 체격, 아무리 뜯어봐도 환상 가는 거리가 먼 모습이다. 그런데 내 머릿속에는 왜 자꾸 환상이 오락가락할까? 순무 때문일까? 아니면 순무가 지닌 보라색 때문일까? 여인은 아이의 밥숟가락을 놓은 채 대놓고 나를 뜯어본다. 시간을 넉넉히 두고 꼼꼼하게 공들여 바닥 화장을 했지만 눈가에 잡힌 찬주름은 감출 수 없다. 여인의 눈길이 신경 쓰여 밥이 목에 걸린다. 여인이 눈을 비빈다. 비비고 비비고 또 비빈다. 아, 맞아. 여인의 눈이 어둡다는 사실을 상기한다. 당뇨 합병증이라고 했던가.
여인의 시선에 긴장했던 나는 비로소 입안의 것을 안심하고 씹는다. 나박하게 썰었지만 나박김치보다 크고 두터운 무다. 나도 모르게 씹는 동작이 촘촘해진다. 무의 입자가 단단한 때문이다. 환상도 이처럼 단단히 삼키려면 노고가 필요하리라. 남자를 건너다 본다. 저 남자와 촘촘한 사이, 단단한 사이가 될 수 있을까? 남자의 입에서 아드득 바스러지는 숙무의 비명이 들린다. 유리를 씹는 듯 날카롭고 경쾌하다. 저런 비명 소리가 왠지 낯설지 않다는 느낌이다. 분을 못 이겨 거실 바닥에 유리컵을 던진 남편은 유리 파편을 망치로 자근자근 부수고 하얀 유리가루를 밟으며 집을 나갔다. 그리곤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이불 때문이었다. 처음으로 마이홈을 장만한 기쁨에 들떠있던 나는 귀신에 홀린 것만 같았다. 식탁 밑에 숨은 딸아이는 겁에 질려 넘어갈 듯 흐느꼈다. 그게 당신 거야? 왜 당신이 마음대로 버려? 새 집으로 이사하면서 짐을 정리하다 남편이 끌고 다니던 낡은 이불을 과감히 버렸다. 신혼 때부터 거슬리던 낡고 냄새나는 물건이었다. 남편은 그 이불을 빨지도 못하게 했다. 고려적 이불 때문에 남편에게 버림받을 줄 상상도 못했다. 그렇게 나간 남편이 먼저 살던 집 쓰레기장에서 그 이불을 찾았는지 어쨌는지 나는 모른다. 집착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 너. 냄새에 집착하는 사람도 있어. 그 이불에 특별한 냄새와 추억이 있었나 보지. 엄마는 그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사위의 이불 집착을 분석했다. 나폴레옹은 조세핀에게 자신이 전투에서 돌아오기 3일 전부터 샤워를 하지 말라고 했다. 그게 바로 냄새 집착, 다시 말해 화학적 집착인데 냄새를 통해 안도감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거였다. 함부로 버린 네가 실수한 거야. 회사에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었지만 가슴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 이불에 옛 애인의 숨결이 묻어있든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채취가 묻어있든 더럽고 구질구질한 이불만도 못한 아내라면 차라리 사표를 내는 게 나을성 싶었다. 결국 이혼을 택하자 엄마가 처음으로 사과 비슷한 표현을 했다. 모유를 안 먹어서 그런가? 너 참 개념 없는 똥꼬집이다. 개념 없기는 그 인간도 마찬가지야. 개념 없는 사람끼리 억지로 엮여서 살아봤자지 뭐. 어른들의 중매로 만났지만 큰소리 한번 내지 않고 온화하게 이어지던 결혼 생활이 딸아이 3살에 끝장났다. 남편에게 회의를 느낀 나는 딸과 함께 단조로운 행복을 취하기로 했다. 얽힌 사람이 많을수록 곡절도 많을 터 가능하면 사람들과 깊은 얘기는 나누지 않았다. 얼만큼의 거리를 둔 적당한 지점에서 예의만 차렸다. 그조차도 무인 카페가 된 후로는 더욱 소홀할 수 있어 좋았다. 좋아하는 소설을 찾아 읽으며 고요한 삶을 즐겼다. 저 남자만 나타나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무채색으로 만족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불 집착 이상으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나보다 어린 총각이 이혼녀에 호까지 딸린 내게 집착했다. 이유를 물을 수도 없었다. 질문은 곧 관심이니
혹시라도 말려들까 저 해서였다. 우리 어머니가 보고 싶대요. 구식난로를 설치해준 며칠 뒤 밑도 끝도 없이 들이댔다. 제가 왜 댁의 어머니를 만나야 하죠? 끝내 거절하면 어머니를 모시고 오겠다며 남자가 갑자기 공격적인 액션을 취했다. 전에 없던 일이었다. 남자는 마치 무엇에 쫓기는 짐승 같았다. 가게 안을 오락가락하는 남자와 난로를 교대로 쏘아보았다. 저거 당장 뜯어가세요. 난로를 가리키며 싸늘하게 말하자 남자가 움찔하더니 도망치듯 나가버렸다. 덩치에 비해 서툴고 겁 많은 남자가 우습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다. 이참에 아이가 있는 이혼녀라고 그 어머니에게 밝히면 지루하고 가망 없는 남자의 작업이 종료되지 않을까 싶어 나선 길이었다. 짧은 파마머리의 여인이 꽃무늬 일바지에 앙고라 스웨터를 입고 신장로에 나와 기다리고 있었다.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땅바닥에 철퍼덕 다리를 뻗고 있던 여인은 부축을 하는데도 선뜻 일어서지 못했다. 내가 뭐라고 그렇게 기다린 초로의 여인 앞에서 무춤해졌다. 원로에 오시느라 수고 많았어요. 여인이 내 손을 움켜잡았다. 손이 참 곱네. 그럼 모름지기 여자 손은 이래야 쓰지. 여인이 거푸 몇 번이나 내 손을 쓸었다. 여인의 손은 사포처럼 거칠었다. 이 여인에게 제대로 고백할 수 있을까? 실제 나이보다 10년은 더 들어 보이는 여인 앞에서 나는 망설였고 시간이 지날수록 여인에게 마음이 흘렀다. 뭔지 모르지만 내가 할 역할이 있을 것만 같았다. 들뜬 여인의 얼굴은 아직도 상기되어 있다. 보이지 않는 눈으로 나를 보려 자꾸 미간을 모은다. 깊어졌다 얕아지길 반복하는 미간의 주름이 분주하다. 눈이 어두운 여인에게 나는 얼만큼이나 보이는 걸까? 이 집 공기가 수상하다. 변덕스런 나도 수상하다. 능청스러운 남자도 수상하다. 시력을 잃었다는 여인의 안간힘도 수상하다. 날카롭고 경쾌한 순무의 비명이 남자의 입에서 또 새어나온다. 환희와 고통이 교차하는 비명이다. 남자를 따라 나도 촘촘하게 순무를 씹는다. 비명을 연주한다. 그런데 맛의 정체를 알 수가 없다. 단단한 육질을 촘촘히 씹어 넘기면 향이 콧등 안쪽을 통과한다. 그 향기의 여운을 위해 바로 삼키지 않고 혀에 머무르게 해 바스러진 입자에 갈라진 맛을 기억한다. 매콤하면서 달콤하고 쌉싸름하면서 시원하고 텁텁하면서 청량하게 톡톡 쏘는 복잡 미묘한 맛이다. 인삼과 무와 고구마와 겨자를 뒤섞어 믹서에 돌리면 이런 맛이 날까? 뒷맛에 도는 뭔가 향수가 느껴지는 이 맛은 또 뭐지? 혹시 배추꼬랭이 알아요? 그 맛도 나는데. 아하, 그거였구나. 어렸을 적 시골 친척집에서 깎아 먹던 토종 배추꼬랭이. 매콤달콤 구수함이 질기게 이어지던 그 맛. 저녁 밥상에 오른 배추꼬랭이 토장국은 특히 별미였었지. 이게 원래 임금님께 진상하던 귀한 음식이었다죠, 어머니. 남자의 말에 여인이 자랑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인다.
내가 눈은 어두워도 귀는 밝지 않냐. 그런 소리 숱해 들었다. 언제부터 그렇게 눈이 어두우셨어요? 가만히 있기가 뭐해 나도 관심을 표시했다. 원래부터 까막눈이었다오. 까막눈이 눈 머나만 하지 뭐. 여인은 돌아가신 어머니를 못 잊어 공부가 뒷전이었다. 끝내 한글도 못 깨친 채 보육원을 뛰쳐나와 남의 집 살이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사실 까막눈은 봐도 본 게 아니고 들어도 들은 게 아니라 입도 어둡고 생각도 어둡게 되어 있다오. 그를 깨치지 못하면 아무것도 깨치지 못한다는 얘기지. 그리워하는 게 다가 아닌데 네 생각이 짧았지 뭐유. 우리 어머니는 그 어려운 한문도 밝았는데 나는 어문도 깨치지 못했으니 불효가 하늘에 닿은 거지. 이 다음에 죽어서 어머니를 어떻게 뵐까 걱정이라오. 남자가 안 그래도 부리부리한 눈을 치켜뜨며 다가앉았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여인이 불쑥 역정을 냈다. 너는 배운 놈이 귓구녕에 콩구리를 쳤냐? 젊으나 젊은 게 말귀도 못 알아듣고. 괜한 질문으로 분위기를 버려 몸둘 바를 모르는데 여인의 눈길이 나를 붙들었다. 색시는 공부를 많이 했다니 정말 다행이요. 여인의 사포 같은 손이 또 내 손을 잡는다. 거친 군살 밑에 흐르는 따스한 온기가 심장을 적신다. 저 멀리 많이 산이 눈에 바짝 들어온다. 주름이 많은 산이다. 산은 젊은 산보다 늙은 산이 아름답다. 무릇 모든 자연이 그렇다. 사람도 자연이다. 나 불편하지 않아. 해가 지면 그림자가 없어서 외로웠는데 항상 밤중이니 그것도 이골이 나서 아무렇지 않아. 불 켜지 않아도 환한 밤을 얻었으니 송두리째 미친 건 아니잖아. 안 그러우? 여인이 웃는다. 얼굴 가득 아름다운 골이 들어친다. 나는 늪에 빠진다. 허우적거려도 발이 닿지 않는 늪이다. 이것은 음모인가 축복인가. 남자가 텃밭에서 순물을 한 삼태기 뽑아왔다. 생긴 모양이 무인지 배추인지 모르겠다. 교작가인데 염색체는 무가 아니라 배추와 같아서 배추의 한 종류로 본다네요. 근대에 육종된 배추 포기의 조상이 수무라는 설도 있고요. 남자는 강화순무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다. 뭐든 물어주길 바라는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광화에선 언제부터 순무를 재배했대요? 순무는 지중해 연안과 서아시아가 원산지인데 삼국시대에 중국을 통해 들어왔답니다. 강화의 보라순무는 조선 고종 때 해군 교육을 위해 영국에서 초빙한 교관이 종자를 사택에 심으면서부터 했다고 하는데 당시 강화순무는 흰색이었는데 교관 사택의 보라색 순무가 눈에 띄어 주민들에게 씨가 퍼졌다고 하지만 원래 교잡이 쉬운 종이라 토종 순무와 보라 순무가 섞여 독특한 광화 순무가 탄생했을 수도 있다는 거였다. 그보다도 광화 순무는 씨앗을 직접 자가 채종해서 재배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타 지역에 심으면 그 맛이 나지 않으니 천상 강화 순무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남자가 어깨를 으쓱했다. 순간 이 남자는 절대 강화를 떠나지 않겠구나 싶었다. 그렇게 특별한 순무인데 왜 나는 아직까지 시장에서 못 봤죠? 거참 이상하네. 순무를 무와 비교해 비싸다고 여기니까 그럴 수밖에요.
순무의 크기는 무의 5분의 1 정도 있다. 하지만 재배 면적당 수확 개수는 무와 동일한데 소비자가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 생산도 유통도 시들하다는 거였다. 결국 광화에서 생산해 광화에서 소비하는 형태로 광화시장에는 채소 가게마다 순무가 수북이 쌓여 있고 현장에서 직접 순무김치를 버무려 파는 곳도 있다는 것이다. 결국은 맛을 알고 인정하는 마니아층만의 순무라는 말이네요. 브랜드 가치를 높일 생각은 않고 아는 사람끼리 즐기겠다는 오기로 보여 왠지 편협해 보였다. 다양한 맛 말고 특별한 효능은 없나 보군요. 홍보에 등한한 걸 보면. 남자가 무슨 소리냐며 펄쩍 뛰었다. 동의보감에는 맛이 달고 오장에 이로우며 소화를 돕고 종기를 치료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한방에서는 순무씨를 가루내어 이뇨제로 사용하는데 이를 만청자라 한다. 모 대학 김치연구소에서는 간에서 발암물질을 제거하는 효능이 있음을 증명했다며 열을 올렸다. 왠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 나머지 비꼬듯이 말했다. 그렇담 광화에는 의욕적인 젊은이가 없다는 얘기군요. 남자의 얼굴이 붉어졌다. 남자를 놀리는 게 재미있어 한마디 더 하려다 입을 다물고 남자의 얼굴보다 더 진한 보라색 순무를 뽀드득 소리가 나도록 깨끗이 닦았다. 땅속에 묻힌 부분은 순무나 무나 똑같이 흰색이다. 햇빛을 만났을 때 순무는 보라색으로 무는 연두색으로 변한다. 어디서 들었더라? 모든 색깔은 반사작용이 만드는 거라고. 순무가 햇빛을 만나면 다른 색은 다 흡수한 뒤 보라색만 반사하고 무는 연두색만 반사한다는 얘기다. 흡수하면 색을 만들지 못한다. 뱉어내야만 색깔이 된다. 그러고 보니 성깔도 그렇다. 흡수하지 못한 모난 부분이 밖으로 드러나 성깔이 되지 않던가. 흡수하면 보이지 않으니 사랑도 눈에 보이면 사랑을 뱉어낸 건가. 연인도 아니고 연인이 아닌 것도 아닌 남자와 나. 무도 아니고 무가 아닌 것도 아닌 순무. 강화에서의 수상한 하루. 오늘이 다하면 뭐가 달라질까? 순무청은 살짝 절여 적당한 길이로 자른다. 단단한 순무는 두껍게 나박 선다. 여인이 미리 쑤어시킨 고구마죽에 밴댕이 젓갈과 기타 양념으로 버무린 양념장을 가져온다. 양념장을 넣어 김치를 버무린다. 여인이 간을 보며 말한다. 다음엔 꼭 아이도 데리고 와요. 네? 여인이 내 등을 토닥이며 앞으로 끌어당겨 껴안는다. 당황스럽다.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던 거 나도 다 알아. 나는 남자를 쳐다본다. 남자가 나를 향해 눈을 찡긋대며 사정한다. 기막힌 상황을 피하기 위해 얼른 김치통을 찾아 김치를 담는다. 여인이 미간에 깊은 골을 만들며 나를 본다. 저 녀석이 왜 도통 장가갈 생각을 안나 이상했는데 자네 때문이라고. 여인의 입가에 너그러운 미소가 피어난다. 그런 거 흠도 아니야. 네가 까막눈이긴 해도 그렇게 꼭 막힌 사람은 아니라오. 남자의 시나리오였다. 원래 우리 둘은 연인이었는데 우리 집안에서 반대해 헤어졌고
우리 부모님은 나를 급히 결혼시켰다. 하지만 이내 헤어졌다. 아이 때문이었다. 태어난 아기가 남자의 아이였던 것이다. 기막힌 시나리오를 만들어낸 남자 때문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내가 눈 멀기 전에 손주를 받더라면 좀 좋았을까. 미련한 저 녀석이 원망스럽구랴. 병을 옮듯 사랑도 옮는다고 했던가. 문득 이 사기 사건에 공범으로 끼고 싶다는 욕구가 머리를 든다. 마음이 금방 쏜 묵처럼 따뜻해진다. 말랑말랑해진다. 남자가 수모를 까서 내게 내민다. 팽이 모양의 표피는 가로 줄무늬다. 육질이 여물어 묵직하다. 봄에 재배한 하우스 순무는 맵다는데 가을 노지 순무는 배처럼 달고 청량해서 생식으로도 인기가 있다고 한다. 밤에 먹는 과일 대용 간식으로도 좋을성 싶다. 가을 노지 순무는 저장성이 뛰어나 냉장 보관하면 2년도 거뜬해요. 다이어트 부담 없이 마음껏 먹어도 되니까 넉넉히 가져가서 아이에게 먹여요. 남자에게서 진정성이 느껴진다. 저 남자는 어쩌다가 내 편이 되었을까? 아니, 그보다 딸에게 아빠를 만들어주는 게 옳은지 찾아주는 게 옳은지 모르겠다. 냉정한 엄마를 찾아가 상담하면 뭔가 시원한 대답이 나오려나? 우선은 딸이 보라스모를 잘 먹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겠다. 남자는 트럭으로 나를 데려다 주었다. 남자는 내게 말을 걸려 흘낏거렸지만 나는 입을 꼭 다물고 생각에 잠겼다. 그러다가 얼핏 희종릉 입구라는 팻말을 보았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오소소 돋았다. 하필이면 이때 헤어진 남편의 이름 희종을 만날 건 무엇인가. 그동안 아이 아빠를 까마득한 전생처럼 잊고 살았는데 이 남자가 종종 아이 아빠를 불러다 준다. 대단한 허물도 아닌데 그걸 못 참아 헤어진 우리의 운명이 진정 운명이었는지도 의문스럽다. 아이 아빠의 생사조차 모를 정도로 관심을 끊고 산 것도 불안하다. 왜 하필이면 희종릉이일까? 설마 죽은 건 아니겠지. 누구 마음대로 남의 허물을 그렇게 덮어요. 나도 모르게 남자에게 불쾌감을 표시했다. 사실 이 남자의 어머니 암만 아니라면 굳이 허물일 까닭도 없었다. 현재 내 처지나 입장에 어떤 컴플렉스도 느끼지 않고 살았다. 그게 당신 거야? 왜 당신 마음대로 버려? 이성을 잃고 유리잔을 던지던 아이 아빠가 떠오른다. 나는 아이 아빠가 아끼던 더러운 이불을 버려서 낭패를 보았다. 그런데 이 남자는 지나간 내 인생을 송두리째 수정했다. 자기 마음대로 내 과거를 지운 뒤 줄긋기를 다시 한 것이다. 남자가 잠시 머뭇대다 입을 열었다. 이게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발톱을 생각했어요. 발톱은 손톱과 달라요. 남자는 갓길에 차를 대고 차분하게 발톱눈을 설파했다. 어설픈 언변에 비해 설득력은 있었다. 관찰을 잘하면 성찰에 이른다더니 그 짝이었다. 발톱이나 손톱은 끊임없이 자라나 정기적으로 깎아야 한다. 그런데 노출된 손톱과 달리 은폐된 발톱에선 고린내가 난다. 건드리는 순간 잠복했던 고린내가 들고 일어난다. 양말과 신발에 감금되어 발톱 속으로 숨어든 냄새의 입자를 깨운 까닭이다.
발냄새가 나는 사람은 타인을 괴롭히지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다. 하지만 발냄새 없는 보통 사람은 발톱을 깎은 뒤 타인보다 자신이 더 못 견뎌 당장 손발을 씻어야 한다. 발톱에서 꺼내진 냄새가 손까지 올마온 까닭이다. 따라서 발톱은 깎은 다음 바로 청결하게 씻을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하다. 발톱 깎는 행위가 자유롭지 못한 이유다. 그게 발톱의 잘못은 아니다. 어쨌든 발톱을 깎는 행위는 숨은 냄새를 꺼내는 작업이니 서두르지 말고 기회를 보자고 했다. 결국은 내 발톱 냄새에 내가 불쾌해 못 견딜 걸 염려한다는 얘기였다. 내 발톱 냄새를 내가 견딜 수 있다면 당장이라도 오픈하자고 했다. 발톱으로 비유한 게 거슬렸지만 일견 맞는 말이었다. 샤워를 마치자마자 스타킹을 뜯어먹는 새끼 발톱의 거스러미가 신경 쓰여 발톱을 깎은 일이 있다. 내친 김에 10개의 발톱 모두를 깎았는데 손끝에서 고린내가 진동했다. 마치 발톱 속에 냄새 주머니라도 들어있는 양. 당신의 조건은 허물이 아니라 오히려 선물이에요. 정작 허물은 내게 있어요. 남자가 좋은 의도로 말한 건 알겠는데 왠지 발끈했다. 내가 언제 허물이라고 말한 적 있나요? 정말 대책 없는 일방통행이네요. 당신이 부끄럽게 생각하잖아요. 당당하지 못하잖아요. 비밀로 묻어두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허물인 거예요. 난 당신의 허물을 덮어줄 보자기가 될 참입니다. 당신도 내 허물을 덮어줄 보자기가 되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남자는 무심한 내가 좋다고 고백했다. 체념인지 달관인지 무인 카페를 내버려 두고 무표정하게 한 칸씩 인생을 채워가는 내가 부러웠다는 것이다. 저런 여자라면 함께 해도 좋고 함께 하면서 따로 살아도 좋고 따로 살면서 함께 해도 좋고 어쨌든 흔들림 없는 공유를 할 것 같아 믿어왔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 어머니 단도암 판정받았어요. 담도암이라면 췌장암 이상으로 어려운 질병이다. 주변에서 담도암으로 사망한 사람을 종종 보았다. 돈이면 목숨도 사는 세상인데 담도암은 돈도 소용없다는 소리를 들었다. 몇 번만 더 우리 어머니 좀 만나주세요. 부탁입니다. 한창 때 어머니 속기나 속였다는 남자가 그것만이 마지막 효도라며 간절하게 호소했다. 저승에 가시면 어차피 다 아시겠지만 당장은 돌아가시는 순간 마음 편히 눈 감게 해드리는 게 급선무라면서. 그게 하필 왜 나죠? 당신이 완벽하게 갖추었으니까요. 어이가 없었다. 나? 내가 완벽하다고? 남자의 부탁대로 나는 완벽하게 역할을 마쳤다. 여인 앞에서 발톱 깎을 새도 없었다. 딸아이는 두어 번 보여줬다. 순무를 좋아하는 딸을 데리고 놀러 가는 시기였다. 아이에게 여인은 순무 할머니였다. 여인은 아이에게 할머니 소리를 들을 때마다 눈시울을 적시며 미소를 깨물었다. 그 이상은 바라지도 않는 눈빛이었다. 여인은 편안한 얼굴로 당신 아들을 내게 부탁했다. 한 달 만에 눈을 감은 여인은 끝내 당신의 아들이 무정자증 불임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남자가 설치해준 고물 난로가 벌겋게 달아있다. 물에 푹 적신 신문지를 난로에 구겨 넣는다. 불이 괭면 연기가 없다. 연통에 연기가 안 나면
겨울 맛도 난로의 맛도 없다. 연통으로 피어오르는 연기를 무연히 바라보는 게 요즘의 낙이다. 연기에는 여인이 들어있다. 굴뚝에서 태어난 여인, 연기를 보며 어머니를 그리는 여인. 까막눈이지만 해안을 가지고 인생을 모조리 꿰뚫던 여인. 무인 카페가 요즘은 반무인 카페로 변했다. 웬만하면 가게를 지키고 있는 편이다. 웬만하면 가게를 지키고 있는 편이다. 막걸리 열풍이 불면서 안주가 하나 더 추가됐다. 순무김치다. 순무김치 홍보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남자는 일주일에 한 번 순무김치를 배달한다. 남자가 무료로 대주니 나 또한 손님에게 무료 안주로 제공한다. 순무김치를 사달라는 사람들이 하나 둘 생긴다. 서서히 중독되는 모양이다. 이대로 가다간 내년 9월엔 3,000평 밭에 온통 수무만 심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대에 부푼 남자가 보기 좋다. 남자 얼굴에 보라색 가로줄무늬가 보인다. 순무처럼 단단한 입자다. 광화 순무는 광화를 떠나면 그 맛을 잃어버린다고 했던가. 남자는 광화를 떠날 의사가 없어 보인다. 나 또한 이 무인 카페를 떠날 의사가 없다. 남자와 나를 이어주는 건 보라순무 뿐이다. 아이 아빠 소식도 알아냈다. 딸에게 아빠를 찾아준 건 잘한 일인지 싶다. 남자가 아니었다면 아이 아빠를 찾을 생각조차 못했을 터. 세상에 괜한 만남은 없나 보다. 그나저나 아이 아빠는 그 넝마 같은 이불을 찾았을까? 구질구질한 이불이 그의 허물이면서 또한 그의 허물을 덮어주는 보자기였음을 뒤늦게 깨닫는다. 가게 문을 어깨로 밀고 나와 거리에 선다. 지난밤 폭설로 세상이 온통 푹신하다. 가지를 뻗어나온 연통에서 젖빛 연기가 솟아오른다. 겨울 햇살이 하얗게 부서진다. 무는 햇빛을 만나 연두색 옷을 입고 순무는 보라색 옷을 입는다. 무나 순무나 본래는 모두 흰색이었다. 쨍하게 차가운 하늘을 우러른다. 색깔을 받으려, 아니 색깔을 반사하려 팔을 활짝 벌린다.